4교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1번 문제, 변류기를 선정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변류기 포화 특성이요. 과전류 강도, 과전류 정수, 과전류 정수와 변류기 2차 전격 부담과의 관계, 즉 겉보기 정수를 겉보기 과전류 정수를 설명하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CT에 대한 요 특성들을 설명하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 IC 기준이죠. IC 기준에 의한 그 CT의 특성, 그 다음에 JC 기준에 의한 CT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NC 거, 요 변류기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요 부분을 대부분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 2, 3, 4번은 웬만큼 다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 포화 특성 이런 것들은 제가 자료도 다 내드리고 우리 연구반 교재에 포화 특성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2번, 3번, 4번은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포화 특성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포화 특성할 때 제가 이 포화 전압에 대해서 포화 전압과의 그 관계들, 그 다음에 용량 관계, CT 용량, 전격 부담과의 관계, CT 2차 전류의 관계, 과전류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 내가 그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적인 이렇게 CT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포화 특성을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기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학원에서도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원 수업할 때요. 자, 일단 시험에서는 뭐 시간적인 관계상 너무 깊이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 특성은 우리가 이제 포화 전압 특성으로 또 설명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두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BS 기준이죠. 이거는 브리티시 스탠다드. 영국 코드, 영국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요게 보통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포화 전압을 이렇게 이제 10%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전압을 여기 이제 2차, VK를 10% 올렸을 때, 이 전류값 있죠. 여자 전류값 IK 값이 50%가 이렇게 증가되는 요점을 이제 포화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여전압 VK를 10% 증가시킬 때, 여자 전류 IK가 50% 증가되는 요점이 포화전압, 포화점이다. 그죠? 미포인트 볼테이지점이다. 포화전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IEEE 기준에 의한 포화전압은 이 포화 특성 곡선 있죠. 포화 특성 곡선의 이 부분에 이제 수직인 요렇게 이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45도 절선이랑 요 여자 전류의 이 부분이랑 이렇게 몇 도로 각도를 이룬다니까, 요 45도 각도를 이루는 요 점이 이제 포화 전압점이다. 포화 개시 전압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화 전압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요, 안전공사의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 이런 거는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요 두 개 내용은 안전공사의 그 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책자에도 나와 있는 책자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포화 특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 도립전류 및 고장전류에 포함된 DC전류죠. 이 DC전류 극성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DC전류의 극성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전류하고 포함되어 있는 DC전류가 만약에 부극성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전류 자체가 작아지는 그런 거니까 이 포화에 악영향을 주겠죠. 근데 대신에 DC전류 부분의 극성이 플러스로서 똑같이 이렇게 전류가 첨가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포화를 잘 시킬 수 있죠. 이런 이제 DC전류의 극성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화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잔류자석들요. 그 다음에 이 DC전류의 극성들이 제가 3번에 조금 더 설명해 놨죠. 이런 포화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포화 특성에 포화 특성이 지금 중요시 되는 변류기는 이 계정경 CT죠. 보계정경 CT요. 그 CT가, 만약에 이제 빨리 포화를 해버리면 1차측 고장전류에 대해서 2차측 고장전류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보계전기 쪽에 흘러들어가는 2차 전류가 작아져 버리면, 빨리 포화가 되면, 그 말이죠. 빨리 포화가 되면, 이 말이죠, 지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포화를 이렇게 하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전격 전류에 대해서 2차 전격 전류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전격 전류에 대해서 1차측 전류, 이것들이 빨리 이제 마이너스 10% 이제 비오차가 발생되는 그 점을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빨리 포화를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포화를 늦게 할수록 좋죠.
1차 전격 전류에 대해서 1차측 전류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포화 특성이 중요한 그런 그 변성기는 계정기용 변성기에서 이 포화 특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계층용 CT에서는 만약에 포화 전압 이상의 이 전류가 커져버리면 포화가 돼버리면 2차측 전류가 크게 검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포화 특성을 다 따지지 않습니다. 계층용 CT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고계정기용 CT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포화 특성이 중요시 다뤄져야 된다. 자, 핵심 포인트 이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서에 설명했죠. 이 VK가의 관계들, 이 관계들을 제가 2차 전류를, CTB에 대한 어떤 그 크기들,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요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화 특성에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이 포화 전압 있죠. 포화 전압과의 관계 내용들. 그러니까 이 관계 내용을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라고 자, 설명을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파워풀하게 답안지에 밀어 넣어가지고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답안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썼을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과전류 강도는 고장이 났을 때 1차 전격 전류 대비해서 이 고장 전류죠. 이 고장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이 배수죠. 이 배수를 이제 우리 과전류 강도라고 보고 이 과전류 강도에 대한 열적 과전류 강도는 우리가 이제 차단되는 그 시점. 보통 보면 이제 보계전기가 딱 동작에서 차단기가 트립이 이루어지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5사이클에 차단된다. 또는 8사이클, 10사이클 차단되면 차단은 그 시점에 어떤 전류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적 과전류 강도하고 기계적 과전류 강도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 부분은 이 이제 비오차죠. 이 전격 전류 대비해 가지고 1차 전류가 마이너스 10%의 비오차가 발생되는 그 전류 배수죠. 이 배수가 전격 전류 대비해서 1차측 전류. 이 전격 전류 대비해 가지고 1차측 전류가 이게 5배다. 그죠? 5배면 N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배다. 전격 전류 대비해서 1차 전류가 10이면 N은 어떻게 되죠? 10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전격 전류 대비해서 1차 전류가 20이다. 그러면 N 이꼬르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과전류 정수다. 이 과전류 정수는 결국은 이제 포화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넣느냐죠. 자, 이 과전류 정수를 설명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요. 결국은 철심의 사이즈죠. 철심 사이즈가 작아지면 과전류 정수는 작아집니다. 그럼 철심 사이즈가 커지면 포화를 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전류 정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철심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격도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잘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 과전류 정수하고의 그런 관계들 도표로 제가 설명도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렸죠.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성 부분, 고장전류 유입 문제 등등 거죠. 자, 이런 어떤 과전류 정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전류 정수하고 변류기 2차의 전격 부담과의 관계. 자, 이 수식에서 보시면 여기가 겉보기 과전류 정수죠. 겉보기 과전류 정수는 이 과전류 정수에다가 이런 팩터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팩터 값에 대해서 이 변류기 2차측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하가 적지 않습니까? 이 변류기 전격 부담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손실은 똑같다고 보면요. 자, 변류기 전격 부담이라는 건 사용 용량이죠. 이게 만약 50V짜리다. 벌든2로 만약에 본다 이거죠. 벌든2로 봤을 때 이 전격 부담이 50V이면 자, 우리 변류기 사용 부담이 25V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겉보기 과전류 정수 아까 5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배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한 2조. 그러면 5 곱하기 2가 되면 이때는 과전류 수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사용된 과전류 수는 5라 하더라도 이 사용 부담과 전격 부담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과전류 정수가 커질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을 요 수식을 작성하고 요 내용을 간단하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게 수업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죠? 내가 지금 과전류 정수 값이 좀 부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CT를 변경하기보다는 CT 2차에 있는 그 부하 있죠. 요 부하들에 대한 사용 부담을 줄여버리면 내가 이 과전류 정수를 큰 거를 바꾸지 않고 이 겉보기 과전류 정수로 우리가 이제 과전류 정수가 낮아도 이걸 크게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과전류 정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그 수식적인 개념이랑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되는 내용들을 작성하시고 여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현장적인 어떤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자, 5번 내용의 첫 번째, 30VA라는 거는 여기 이제 전격 사용 부담이죠. 여기 이제 사용 부담 용량이라는 의미고, 자, 클래스라는 거는 여기 OP의 10이죠. OP의 10이라는 거는 10이 뭡니까? 이 10이라는 거는 전격 전류 10배죠. 이 전격 전류의 10배. 전격 전류의 10배. 그 1차 전격 전류 10배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2차 전격 전류 10배 또 이게 봐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요 30VA는 전격 부담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IC 기준이라고 또 반드시 이야기됩니다. 이 P가 뭐냐면 프로텍션이죠. P는 프로텍션이니까 보호계정기를 따지고 있습니다. IC 기준에 보호계정용 CT의 오차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전격 전류 10배의 전류에 대해서 오차가 5% 이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오차를 따집니다. 이 클래스에 이 5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10짜리도 있는 게 있죠. 10. 여기 10이 들어가 있는 거는 오차가 10% 나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서 OP10을 쓰는 게 낫겠습니까? CP10을 쓰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OP를 쓰는 게 낫죠. 왜냐하면 오차가 적게 나올수록 보호계정기 쪽으로 CT를 통해서 보호계정기 쪽으로 입력되는 그 전류 소스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호계정기 정정할 때 그 1차 측 고장 전류가 2차 측으로 제대로 전달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차 측의 고장 전류가 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오차가 크게 되면 만약에 5%면 5%에 대한 오차만큼만 2차가 전달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전격 전류가, 만약에 2차 전류를 기준으로 따지겠습니다. 간단하게요. 100A다. 이렇게 봤을 때요. 5A의 100A면 20배죠. 자, 20배에, 우리가 이제 2차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랬을 때 100A의 5%면 95A는 2차 측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A라는 건 5A죠. CT 2차 전류가 5A다.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15VA의 클래스 0.5. 이거는 뭡니까? JC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JC 기준에 대한 CT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VA는 똑같이 전격 부담, 즉 사용 부담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I제곱의 Z죠. 요거는 이제 CT 2차, 요것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CT 2차 측에 이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CT 2차 측에, 여기 이제 저항이 있을 거고요. 뭐 코일 같은 거. 여기 저항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부하 임피던스가 있지 않습니까? ZL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런 임피던스, 요걸 임피던스로 보면 되니까 이 Z1, 이거 Z2라고 하기, ZL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임피던스를 전부 다 합승한 토탈 임피던스 이거랑 여기 흘러간 전류의 제곱이죠. 왜냐하면 VA는 볼트 암페어지 않습니까? 자, 볼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다시 IZ가 되는 거죠. 요게 I가, 암페어가 I니까,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다시 쓰면 요게 곱하기 I니까, 그죠? 여기 I의 제곱의 Z. 이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Z라는 거는 정확하게 따지면요. 보통 우리 책자에는 이 Z를 CT차 군선의 임피던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기본서에도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본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책자에는 다 CT차 군선 이렇게 하면 그 표현이 좀 애매하죠. 그 CT차 코일에 대한 저항만 따지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CT차 측의 내부 저항, 즉 CT차 회로에 대한 내부 저항이랑 CT에 물려있는 그 부하, 즉 다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임피던스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클래스 0.5라는 거는 JC 기준의 계기용, 계층용이 있죠. 암페어메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 여기에 대한 오차 계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것도 뭐냐면 이 JCS는 요 클래스 0.5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C에 50대 있죠. 요 50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격 전류에 20배의 전류가 흘러갔을 때 전격 전류에 20배의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거기 이제 2차 측에 그 CT차의 단자 전압이 몇 볼트죠? 50볼트가 뜬다는 거죠. 과거의 시험에
CP100 이렇게 나온 거 있었죠. CP100.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적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CT100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의미죠. 자, 이 CT2차 측에 5A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5A가. 자, 그러면 이 전류값의 20배를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NC 쪽에는요, 이게 NC 기준이거든요. NC 기준에, 이게 보호개전기입니다. 보호개전기용 그 CT. 이 CT에 대한 오차 특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NC에서는 그 보호개전기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전격 전류의 20배로 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0배의 전류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 이제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피던스가. 토탈 임피던스. 아까 제가 CT2차의 내부 저항 플러스 CT차의 부하에 대한 전체적인 임피던스, 그 합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걸 Z라고 보면요. I에다가 Z를 곱하면, 즉, 암페어에다가 이 옴을 곱하면, 즉, 다시 말하면 V는 IR이잖아요. V는 IR.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전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A 흐른다. 100A. 100A 흐르면 여기 이제 CT2차체의 단자 전압이 지금 50V라 했거든요. 50V. 이 50V가 나오려면 이 임피던스는 몇 옴이 나야 됩니까? 0.5옴짜리 돼요. 0.5옴짜리. 0.5옴이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NC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C라는 거는 뭐냐 하면 로우 리키지죠.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CT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BCT죠. BCT. 부식용 CT를 쓴다.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CT는 계산에 의해서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calculation을 통해 가지고 이 CT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거는 자, 전격 전류에 20배의 전류가 흘러갔을 때 오차가 10% 발생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C100이라는 거는 자, 2차 전류가 자, 5A에 20배이지 않습니까? 이게 1옴짜리죠. 1옴이면 이게 이제 단자전압이 CT차 단자전압입니다. CT차 단자전압. 단자전압이 이렇게 이제 100V가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는 5 곱하기 20배입니다. 20배. 요것도 20배입니다. 곱하기 0.5옴이니까 이게 이제 50V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개념을 이렇게 좀 그 원판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을 제가 부가적인 해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요거는 NC 기준의 C형 변류기, 즉 부식형 CT입니다. 부식형 CT, BCT입니다. 제가 BCT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에 보호개전기용 CT에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반드시 보호개전기로가 들어야 됩니다. NC 보호개전기 있죠. 요 두 개가 핵심 키워드고, 자, 표준의 부담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용 부담, 전격 부담 있죠. 그러니까 CT의 자기의 그 용량, 표준 부담하에서 CT차 전류의 20배의 전류를 통과시켰을 때 오차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자, 2차 전압. 요게 이제 부분이고, CT차의 단자 전압이 아까 50V다. 50V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임피던스가 0.5옴 있지 않습니까? 임피던스가. 이 다시 한번요. Z가 아까 0.5니까, 그러면 전격 부담, 즉 표준 부담은 어떻게 해주죠? 표준 부담, 전격 부담. 자, 전격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시계에서 I 제곱의 Z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아까 I가 5A죠. 그럼 5의 제곱에다가 여기 아까 임피던스를 0.5로 잡았죠. 0.5로 잡으면 5, 25. 25에다 0.5를 곱하면 이 전격 부담, 표준 부담은 얼마입니까? 12.5V짜리 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어떤 특성을 여기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해설을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거는 전격 전류의 20배에 대해서 오차가 10%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원판에, 여기 지금 이제 그 오차가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적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이게 지금 제 기본수인가 그 연구관처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자료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좀 표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플러스만 따져야 됩니다. 여기요. 저도 이제 원판을 보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요. 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쓰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0.3의 B 1.0이지 않습니까? 요거 역시도 NC 기준에 요거는 이제 계기용, 즉 계층용 CT에 대한
이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P가 뭐냐면 벌든이죠. 벌든. 표준 부담, 전격 부담 이 말이고요. 요 표준 부담 하에서 임피던스 5옴이죠. 요게 이제 1.05, 1옴, 즉 다시 말하면 벌든 1이다. 한정 기준에 보면 벌든 1, 벌든 2, 벌든 5, 벌든 4, 벌든 8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에서 벌든 1이라는 거는 CT 차측의 임피던스가 1옴짜리라는 거죠. 1옴짜리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CT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원래 CT를 정확히 따지면 여기 이제 CT의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가 있겠죠. RL하고 그죠? RL하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부분이 뭐냐면 CT 철심 부분이죠. 철심 부분을 우리가 이제 Z의 F 여자 임피던스가 되어 있죠. 여기 아까 CT 차의 저항에다가 여기 이제 부하 임피던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ZL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 이제 이 부분 전체를 이 Z라고 보면요. Z라고 보면 요 임피던스가 요거 전체가 이제 1옴이지 않습니까? 1옴이요. 1옴이 될 때 여기 저 흘러가는 전류가 아까 5A 있지 않습니까? 5A. 그래 5A니까 여기 지금 전격 부담 VA는 표준 부담 VA는 I 제곱의 Z니까 그죠? I 제곱의 Z니까 I가 5A죠. 그럼 5A 제곱에 여기 임피던스가 1옴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면 1옴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1옴 그죠? 그러니까 1을 곱하면 이거는 25VA다. 지금 여기 말을 안 해도 불문가지죠. 말을 안 해도 이 의미가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전격 부담, 즉 표준 부담은 25VA짜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0% 부하를 걸었을 때 이거는 지금 계층용 CT 있잖아요. NC 기준에서 보계 전경이 아니거든요. 100% 부하를 걸었을 때 그때 비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거죠. 요게 그죠? 요때는 자 보십시오. 이게 또 약간 잠깐 헷갈립니다. 시험장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일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좀 인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 보면 NC에서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놨습니다. 요거 지금 카페에다가 내가 다 올려놨거든요. 요거 지금 우리 카페에다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좀 확인 다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뭐 결론은 제가 무조건 쓰라고 했죠. CT는 계층용,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 용으로 자 보호 이 뭐 탈자가 많이 중간중간 탈자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제가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탈자가 좀 막 나옵니다. 자, 보호계정기용으로 사용되는 변성기로 그 사용 용도에 적합한 특성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계층용이냐 보호계정이냐 거기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그 계통에 맞는 그 CT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번하고 이 문제가 사실 보면 KC에는 요거랑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KC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안전공사 자료라든지 우리가 전력기술협회지 옛날에 보시면 거기에 연재된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보호도체 탄면적 선정하는 거는 우리 이제 문당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문당 책자가 이제 예무사 책자로 바뀌거든요. 이제 이게 11월 달부터는 24년 11월 달부터는 이 문당 교재가 이게 예무사 교재로 바뀝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여기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자가 이렇게 바뀐 책자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더 많은 KC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 수록이 될 겁니다. 자, 일부 이제 KC 내용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책자에도 지금 과전류 보호를 고려한 도체 단면적 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체 단면적을 선정하는 6가지 방법을 제가 다 제시해 놨습니다. 이때 이제 과전류 보호를 고려한 도체 단면적은 2가지만 사실 작성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하 보호장치에 대한 전격 전류 이런 것들은 KC 안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1, 2번은 KC 코드에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도 제가 뭐 개요를 적어놨는데 이 개요 없이 바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아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문제가 과전류 보호 조건이죠. 과전류 보호 조건에서 과전류 보호 조건에 보시면 이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요 그림이 들어가서 설계 전류보다는 이 차단기,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가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케이블의 효용 전류보다는 차단기 전격 전류가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 요 사이에 이게 이제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 요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죠? 이 보호장치의 이 통상적인 동작 전류 이게 우리가 이제 산업용이냐, 그죠? 산업용이냐, 우리 주택용이냐, 다 다르죠. 이 산업용은 전격 전류의 몇 배였죠? 1.3배인가요? 이건 주택용은 전격 전류의 1.45배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여기 이제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요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요 빈 공간에요. 이 I2에 대한 부분, 이 주택용하고 산업용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요 답안지에다 더 보완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전류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요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선도체 보호하는 부분, 요렇게 이제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때, 이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을 때, 요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 보호에 대해서는 요거 IT 계통하고 TN 계통, 그 다음에 IT 계통에 이 중성선을 배치했을 때, 첫 번째가 요 TT 계통하고 TN 계통입니다. TT하고 TN 계통. 그러니까 두 번째가 IT 계통인데 요 중성선을 배치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상세히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요. 뭐 요거는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3번 내용은 뭐 작성해도 되고 뭐 크게 작성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제가 계통을 다 그려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수업할 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까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설명을 상세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요런 식이 있습니다. 단락 전류에 의한 도체 온도 상승을 고려한 요 식. 요런 식을 이용하는 방법, 요런 식을 통해서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 기동 전류를 고려해서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 전류, 요거는 이제 기동 전류죠. 요거는 전동기 기동 돌입 전류입니다. 기동 돌입 전류. 기동 전류하고 돌입 전류는 틀리죠. 보통 돌입 전류가 기동 전류의 몇 배 정도 되죠? 1.5배 정도 되죠. 자, 그 돌입 전류를 고려한 보호장치 전격 전류, 요것들을 요렇게 이제 작성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팩터들이 좀 만만치 않죠. 자, 요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정기한 용사의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야만이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과전류 보호를 고려한 도체 단면적 선정하는 방법. 요거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놨고, 실제적으로 요 과전류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바로 이 답안지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지금 관계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 관계식을 통해가지고, 과전류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를 고려한 단면적, 요거랑, 그 다음에 단락 전류 했죠. 단락 전류에 의한 도체 온도 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요 두 개 정도만 작성해도 됩니다. 6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거 2개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결론도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결론은,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KC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방법 중에 하나다. 안전에 관련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현장에서 보통요, 상시 허용 전류에 대한 단면적 및 차단기 선정 이외에도 지금 요런 어떤 그 과전류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상시 허용 전류 있지 않습니까? 상시 허용 전류에 의한 그 케이블 단면적 선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탈락 고장이 났을 때는 탈락 전류를 고려한 그 케이블 사이즈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그제 상시 허용 전류, 탈락 전류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사이즈 이런 걸 선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론에 가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작성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3번에 보시면 이 대지 저항률이 이 영향을 접지 설계에서 대지 저항률이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요것도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요. 몇 번 정도가 나왔냐면요. 대지 저항률이 한 3번 정도가 출제됐는데요. 이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요거 우리 그 문제 분석표에 다 있습니다. 대지 저항률 관계에 대해서는요. 자, 요 문제도 사실 기본 문제거든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게 이제 108에도 안 나왔습니다. 108에요. 108에 3-25점은 나왔고, 그 다음에 126회에 3-25점 나오는데, 오로지 여기는 대지 저항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는 대지 고유 저항률의 측정 시 대지 저항률에 미치는 요인과 대지 저항률 측정 방법이 나왔죠. 이 측정 방법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하고 두 개가 엔드대에 가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8회 때도 여기 이제 건축물의 접지 설계할 때 접지 전극의 설계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여기 대지 저항률을 물었죠. 대지 저항률요. 자, 이 대지 저항률에 대한 개념적인 거, 이런 것들도 128회 때 2-25점으로 물었거든요. 어떡하네. 대지 저항률이 포함된, 여기는 아까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첫 번째 문제가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이요. 이 문제하고, 그 측정 방법 두 개 물었죠. 대지 저항률 측정 방법. 그게 여기 반이죠. 그죠? 여기 대지 저항률에 관련된 문제가 반이 출제됐다. 그 반은 또 다른 부분이죠. 여기는 3분의 1이죠. 이게 3분의 1이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때 이제 100%가 나왔죠. 대지 저항률에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134회죠. 여기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 이거 108회 이후 때 거의 한 10회 단위로 계속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도 이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시고, 공부가 잘 돼야 됩니다. 자, 이 대지 저항률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죠? 기억력이 발휘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답안 쓸 때, 항상 제가 수업 시간이나 연구원 수업할 때 답안지를 어떻게 쓰시라. 답안지에 대한 기억 능력이 발휘되는 그 문제가 이런 데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항목을 딱딱딱 주면 그건 사실 기억력이 발휘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로 나올 때는 반드시 기억력이 발휘돼야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기술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술사지 않습니까? 발송회전하고 조금 다르게. 발송회전은 칼큘레이션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고, 우리는 보고서 이런 것들이 약간 주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지 저항률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적어줘야 되고요. 그 대지 저항률은, 접지 저항은 이 대지 저항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지 저항률과 접지 저항의 관계, 이런 걸 간단히 설명하고요. 여기서 3번 항목에서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런 식으로 1번 토양의 특성, 2번 수분의 양, 온도, 3번 온도, 토입자의 수분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 등등 이런 작성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딱 작성해야 됩니다. 이 3번 내용에 내가 기술할 방향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토양 특성을 두 번째 적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분의 양, 네 번째는 온도, 다섯 번째는 토입자, 수분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 이런 걸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적어야 되고, 자, 흙에 대한 특성들, 여기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분의 함유량, 수분이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대지 저항률은 작아지겠죠.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전해질과의 관계도 설명했고, 이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이 전해질에 의해서 왜 이 접지 저항, 대지 저항률이 낮아지는지를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수분이면 그냥 대지 저항이 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도 물도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대지 저항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유수나 순수한 물 있죠. 그런 것들은 이 대지 저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거의 전해체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전해질이요. 그 이온의 전도성 이런 게 발생되지 않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수분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따지면 전해질이 많은 그런 물, 그 물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물을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게 이제 설명도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분의 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계략적인 내용만 적었는데 실제로 수업할 때는 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의 관계. 온도와의 관계 보시면요. 우리가 땅은 유전체지 않습니까? 땅은 복합 유전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원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반점 전원체입니다. 그러면 땅은 온도가 높으면 저항값이 떨어지죠. 저항값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저항값이 올라가고요. 온도가 높으면 저항값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즉 대지 저항률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온도가 낮은
그 2월 달에, 이 대지 저항률 또 접지 저항 측정하죠. 뭐 온도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도 이제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도 특히 이제 1, 2월 달, 그죠? 요때가 대지 저항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에 물 같은 거, 즉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많다든지 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대지 저항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곡선에 대한 차이점도 내가 설명했죠. 요 곡선하고 점선의 관계들, 이런 것들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요. 뭐 이런 것도 옆에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물질의 저항률. 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한 개의 샘플만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했죠. 그 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에는 아까 말한 전해질이 많다는 거죠. 나트륨이라든지 그 CL 성분, 그죠? 그 NaCl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 해수의 물에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전해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전해질이 클수록, 즉 염분의 농도가 클수록, 물의 또 양이 많을수록,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수록 우리가 대지 저항률이 낮아진다. 그런 것들을 써야 되죠. 여기 보시면 또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도도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전해질도 많을수록, 그죠? 이렇게 대지 저항률은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해야 된다. 여러분 항상 답을 적으실 때 도표만 딱 적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채점자가 이거 보고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상의 답안지는 뭐냐? 이 내용을 딱 보고 채점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채점자가 바로 채점하는데 쉽게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물론 채점자가 다 압니다. 근데 채점자도 다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채점할 때 답안지를 쉽게 그 채점자한테 전달이 용이하게 해주는 답안지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법은 제가 수업할 때 이런 것들 상세히 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부분, 콘크리트도 여기 지금 보시면 자갈이 많아지면 흡수율이 작아지니까 대지 저항률이 낮죠. 대신에 자갈 비율이 적으면 콘크리트나 이런 모래 같은 비율이 높으면 이 수분의 흡수율이 커집니다. 즉 전해질을 포함한 이 수분입니다. 뭐 이런 거에 관계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에 요 문제도 지금 자주 나오죠. 전기 부식 문제도 지금 상당히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 문제도 제가 간단하게 좀 봐보시면요. 이 121회 때 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21회 때요. 이게 4-25점. 요 내용은 좀 나오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때 121회 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7회 때죠. 이게 3-25점으로 나왔습니다. 127회 때요. 그 다음에 132회 때도 4-25점으로 나왔죠. 그 다음 네 번째 134회 나왔죠. 자, 이게 4-25점 나왔죠. 자, 이것도 지금 120회 이후로 4번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대충 그죠? 한 15번 정도 되죠. 15번에 한 4번 정도 나왔으니까 반복 출제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 기본 문제입니다. 자, 기본 문제니까 잘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출제된 문제가 뭐냐 하면 부식의 종류입니다. 이게 섭식, 건식 이런 걸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희생양업법, 외부전원법. 이게 전부 다 무슨 방법입니까? 응급방식법의 원리를 쓰라는 거죠. 원래 이제 부식이 되는 그 부분을, 양극을 응극화시키라는 거죠. 응극화 되면 이게 부식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부식 전율이 낮은 쪽으로 이제 다른 물질을 대체시키고 기존에 부식이 되고 있는 그 양극 부분을 응극으로 바꾸라, 치워놔라.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도 제가 수업할 때 응극방식법의 원리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희생양육법, 외부전원법만 막 쓴단 말이죠. 이 개념만. 왜 이게 응급방식이 되면서 응급방식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왜 이게 방식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좀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야 되고, 그 전기철도에서는 요 배리법 중에서 선택배리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배리법은 지금 잘 안 쓴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과거에 많이 썼던 게 이제 선택배리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개요가 필요 없지만 뭐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이 개요를 안 써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부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섭식하고 크게 건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하면 되고요.
이 부식의 대부분은 섭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이 또 섭식을 크게 전식하고 자연부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희생양극법, 이걸 유전양극법이라 하죠. 기존에 지금 이 피방식체가 양극이 되면서 원래가 양극에서 지금 부식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음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새로운 양극을 여기다 양극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 피방식체가 음극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원리를 설명하시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적용들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전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피방식체가 여기서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피방식체 부분에 대해서 이 양극 부분을 음극화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정유기에서 여기 이제 플러스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양극이 되고 이 피방식체가 이게 마이너스로 연결해 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되면 음극이 되죠. 음극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방식이 되는 거죠. 양극에서 전자가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 장단점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장단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식 전류가 크죠. 왜? 정유기를 통해서 방식 전류를 흘리다 보니까. 여기 희생양극법은, 이게 이제 묻어주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그네슘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양극 물질의 양에 따라서 이제 방식 전류가 흘러가는데 그건 조절이 안 되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 방식 전류 같은 게 조절이 된다. 그죠? 이게 전류가 크면 이제 과방식이 또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단점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거기에 대한 적용들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배열법은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택배열법의 원리들을 보시면 우리 직접배열법에 대해서 여기 이제 뭡니까? 다이오드를 이렇게 하나 설치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갔을 때 이쪽으로 지금 방식줄을 흘리게 하죠.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여기 이제 전이율이 낮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부식이 나겠죠. 이쪽에서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그죠? 근데 이 빠져나가는 전자를 이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죠? 이게 돌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때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직류 줄류에 대해서는 방식이 되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택배열법을 왜 다른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답안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원리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여기 장단점, 요 특징, 적용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특징이다보다는 이것도 또 탈자가 났네요. 제가 막 정신없이 적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제 탈자가 좀 많이 났네요. 그죠? 요거 적용은 배리법에서 가장 많이 적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에 가서, 지중 메슬 금속의 부식은 경제적인 손실은 당연히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장 탱크에 그게 만약에 부식으로 해서 빵꾸 났다. 그럼 기름이 유출됐을 것이고, 그죠? 등등의 이제 대형 사고까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철도에서는 적용되는 이 강제 배리법은요, 선택 배리법에 의해서 약 10배 이상의 이 전식을 또 일으키죠. 그리고 인접 시설물에, 요거는 이제 강제 배리법은 여기 직접 배리법하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외부 전원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배리법에다가 외부 전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일의 전식을 더 조장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다. 전체적으로 전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건축물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2022년 1월 달에 바뀌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뀐 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출제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이 권장사항하고 의무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2022년 이후로 또 바뀐지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1월 달에 그때 최종적으로 제가 바뀐 거 그 기준으로 봤는데 이후로 제가 국토부에 또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마지막인 걸로 보고 요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연구반에 우리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반에요. 연구반 교재에. 자, 이거는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의무사항 있지 않습니까? 요 핵심 키워드. 제가 이제 좀 잘라놨는데 그 핵심 키워드 제가 줄친 거 있죠. 요 정도만 암기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기법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딱 이 포매팅을 해서 작성하는지, 그죠? 요런 의무사항들 수변전 쪽에, 간선 동력 쪽에, 조명 쪽에, 요런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여기 지금 줄쳐 있는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 위주로 좀 암기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적을 때 우측의 빈 공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이제 시스템을 좀 설명하라 했죠. 여기 이제 변압기를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고효율TR. 뭐 고효율TR이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 소비효율제죠. 표준 소비효율제예요. 표준 소비 효율제 변압기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답안지 적을 때 이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고효율 변압기라는 건 옛날에 보면 고효율 변압기, 고효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효율 제품, 이런 의미가 우리는 이제 2012년이죠. 2012년에 이때 고효율 변압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준 소비효율제 변압기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우리 이런 변압기를, 이런 용어를 지금 쓰는 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냥 고효율 제품 이렇게 말고 있으니까 우리 고효율 제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되,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선. 자, 간선에 대한 부분은 KC 기준에 의한 이 전압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 간선에 대한 전압 강화도 이 KC 기준에 의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이 전압 강화랑 KC 기준에 의한 전압 강화 다 틀립니다. 저압에는 조명 3%, 그 다음에 기타 5%인가요? 고압에서는 6%, 8%인가요? 이렇게 전압 강화에 대한 기준값이 다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명 설비가 있다. 부하 설비를 보면요. 여기 전동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그럼 조명하고 전동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요. 뭐 그런 것도 전동기 쪽에는 여기 이제 보면 콘덴사를 전동기 군별로, 이렇게 전동기 군별로 이렇게 콘덴사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그림을 간단하게 적어주면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딱 작성하면 됩니다. 간선에 대한 전압 강화는 KC 기준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 전동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전동기 군별로, 전동기 개별에 콘덴사를 다 탄다. 그러니까 조명 설비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명 설비에 대한 시설 기준, 전동기에 대한 시설 기준, 간선에 대한 시설 기준, 변압기에 대한 수변전 설비에 대한 이런 기준,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서 주요 키워드를 작성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작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장사항 부분은 이거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권장하는 거니까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수변전 설비 쪽에서는 이렇게 뭐 수용률, 장래 정설 이런 걸 고려한 여율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죠? 계절성 부하에 대해서는 변압기 운전 대수가 지어야 된다. 이게 뭐죠? 우리 여름에 하절기 같은 데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변압기 병렬 운전을 하다가 뭐 하절기든 동절기든요. 그렇게 하절기든 동절기든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는 변압기를 병렬 운전을 하다가 그 시즌 때가 아닐 때는 변압기 한 대로 쓰는 거죠. 제가 변압기 두 대를 쓸 때, 한 대 쓸 때, 근데 병렬 운전할 때, 단독 운전할 때 이 손실과의 관계, 제가 정확하게 무브와 손, 동손 얼마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시간도 설명해 드린 게 있죠. 그 개념에 대한 연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뭐 25kV 이하의 수준 설비에 대해서 변압기 무브와 손을 줄이기 위해서 투스텝을 쓰지 않고 원스텝 방식을 쓴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 설계할 때 투스텝을 쓰게 되면 감점이 또 있죠. 그죠? 원스텝 방식을 쓰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맨드 컨트롤 하라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역률 개선용 콘덴사를 이렇게 이제 설치할 때 역률 자동 조절 장치가 뭐죠? APFCR이죠. 우리가 이제 CTPT를 통해 가지고, 이 CT 2차 전류, PT 2차 전압을 통해서 APFCR이죠. Automatic Power Factor Control이죠. AP, Automatic Power Factor Control Relay죠. 그죠? 요 APFCR, 여기에 이제 보면, 역률 자동 조정 장치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이제 콘덴사, 여기 이제 콘덴사 군별 있지 않습니까? 이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콘덴사가 있지 않습니까? 콘덴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성해주면 훨씬 이제 뭐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전달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죠? 뭐, 내가 싱글라인으로 간단하게 그릴게요.
싱글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고요. 여기 이제 뭐 CT라든지 PT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개념만 그립니다. 자, 그러면 CT, PT를 통해서 여기 이제 APF, CR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진상이냐, 지상이냐. 그러니까 주간에 중부할 때는 어떻게 되죠? 주간에 중부할 때는 이때는 콘덴서를 투입해야 되죠. 이 콘덴서를 투입을 해야 된다. 콘덴서를요. 여기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경보할 때는 콘덴서를 차단시켜야 되죠. 그때 이제 역류를 보고, 역류 상태를 보고, 이거를 이제 마그네트를 여기서 조절하는 거죠. 여기 이제 APF, CR 같은 거.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요, 뭐 많이 쓰지 말고, 여기 이제 몇 개 정도를 암기하시고, 그림과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답안지를 쓰시면 훨씬, 암기량이 줄어지고, 또 답안지도 상대방이, 그죠? 채점자가, 보기가 훨씬 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안지를 제가 어떻게 작성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명 설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어 설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뱀스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안 써놨네요. 그거 좀 빠진 거고요. 자, 그다음 연료전지. 연료전지도 지금 봐보시면요. 연료전지가 이게 시험에 굉장히 좀 자주 나왔죠. 이것도 뭐 제가 간단하게 뭐 보시면요. 120회도 나왔어요. 120회요. 120회에 4-25점 나왔죠. 뭐 제가 문제는 우리 카페나 그거 다 있고요. 제가 134회까지 다시 문제 분석을 해서 이걸 다시 메일로 다 쏘아드리죠.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자, 다음에 여기 이제 125회에 4-25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5회도 나왔죠. 125회도요. 125회도 4-25점. 그 다음에 126회도 나왔네요. 126회에 3-25점요. 그 다음에 131회 때도 4-25점 나왔거든요. 요때 우리가 이제 수소 제조 저장 뭐 이런 게 나왔죠. 수송 기술 및 수송 기술과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로 되어 있죠. 요때 이제 수소 제조가 나왔습니다. 수소 제조가. 자, 요 수소 제조가 그대로 또 134회 때 나왔죠. 요게 이제 제조라는 게 추출 기술이죠. 요거는 제가 수업할 때도 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는 모르더라도 연료전지 자체에서 연료를 개질할 때 수소가 나온다. 그걸 하나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공장이라든지 철강 회사에서 그런 이제 제조 과정을 통해서, 제조 과정에서 부생가스로 나오는 게 또 수소가 되죠. 그 다음 물을, H2를 이걸 물분해시키면 여기 H2하고 O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또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런 거 뭐 문제에 나온 거 상관없이 이렇게 웬만큼 쓸 수가 있죠. 또 이 플랜트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부생가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부생가스가 나온다는 거는 뭐 현장에서 아마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기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산소하고 수소를 반응시킬 때 물을 만들 때 수소가 갖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발전하는 방식이죠. 이때 이제 효율이 굉장히 높죠. 왜 그렇죠? 요것도 이유를 내가 다 설명해 드렸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손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높고요. 그러니까 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인 효율이 열하고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효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한 80%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계획에 간단하게 적고요. 이것도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주면 굳이 뭐 계율을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연료전지 구성, 그 2번 연료전지 전해질에 따른 분류, 그 다음 3번 연료전지의 특징, 요거 장단점 있죠. 이런 걸 작성하시고 바로 이제 4번 수소 추출 기술, 바로 5번 결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에 이런 부분을 한번 써봤죠. 뭐 이렇게 써봤고요. 바로 이제 구성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계질 장치가 있죠. 요 계질 장치가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 그죠? 외부에 있는 게 어떤 거죠? 제1세대, 4세대죠. 내부에 있는 게 2세대, 3세대죠. 뭐 그런 것들이 계질 장치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발전 효율이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택 있죠. 이게 연료전지 본체죠. 본체에서 물을 분해할 때
우리가 물 1몰당 화학분해에서 몇 킬로줄의 에너지가 발생된다 했죠. 286kJ per 1몰이죠. 그죠? 물 1몰이 생성될 때 약 286kJ의 열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 열 에너지도 좀 정확하게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원리를 통해서 여기 수소극이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극에서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하지 않습니까? 수소극이 이제 수소가 이온화가 되니까 수소가 전해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은 마이너스극이 되는 거죠. EH 플러스가 밖에 나가니까. 그럼 수소가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겠죠.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되니까 이 전자의 부족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이 플러스에서 메워주죠.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력이 발생되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거는 항상 직류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전력계통의 교류니까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어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구성도 그리고 여기 내용들, 계절기, 본체, 인버터, 폐열 해수 장치,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주면 구성도가 완료가 되겠죠. 요거는 다 잘 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분류에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죠? 요게 지금 보면 이제 수송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2세대, 3세대는 대규모 발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발전용은 지금 호텔이라든지 사무실 같은데 요게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거죠. 요런 내용들을 적으면 되고요. 핵심 포인트는 여기 연료 있죠. 연료 같은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전해질. 그 다음에 이온 전도체 있죠. 이온 전도체 이런 거. 그러니까 작동 온도는 제가 꼭 이어두라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작동 온도는 화학적인 어떤 온도, 화학 작용할 때 온도가 높으면 효율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발전율이 좀 높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 수치를 못 이으면 이걸 낮다, 중간, 높다, 이거 낮다 이렇게 이어두라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면서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이오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용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이게 현재 적용이죠. 현재 이제 실계통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개발되고 있냐. 요 정도를 적어야 됩니다. 지금 요 개발 단계 용도, 온도는 대충 적을 수 있고요. 이온 전도체, 그죠? 그 다음에 전해질, 그 다음에 연료 같은 거. 요 정도만 암기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일단 연료전지의 전해질에 따른 분류, 1세대에서부터 4세대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아마 적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연료전지에 대한 특징들요. 장단점으로 구분해서 요걸 도표 처리해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수소 추출 방법이죠. 요 추출은 요런 어떤 연료 있지 않습니까? 요런 계질법을 통해서 이 수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생가스는 제출 공장, 그러니까 이 철강회사 있죠. 철강회사나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제조하는 그런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공정상에서 이렇게 부생가스가 튀어나옵니다. 이 부산물로요. 이 부산물로 나오는 이 수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즉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전해죠. 그러니까 물 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를 발생시키는 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 1세대의 연료전지인 인산형은 상용화 중이죠. 이미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세대 용융탄산염하고 3세대 고체 산화물형은 대규모 화력 발전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세대는 요 수송용 이런 데다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연료전지 보급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모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단 연료전지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상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시키려면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단점이 뭐냐면 내구성이 약한 거죠. 왜 내구성이 약하냐 하면 여기 지금 여기가 스택이 보면 이제 그렇게 전력전자 소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면 우리 발전기나 그 엔진 같은 거 이런 거에 비하면 어떤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겠죠. 이런 내구성 이런 부분이 이제 향상이 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교시 문제도 풀이했고요. 이번에 이제 1, 2, 3, 4교시의 문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평이하긴 했는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해서 적어도 사실 되긴 되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가능한 기초적인 문제 있죠. 전기 기초적인 그런 문제들은 꼭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전기공학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말로 막 적잖아요. 말로만. 그 말로 적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학적인 거, 회로적인 거, 이런 걸로 수식,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거. 그런 이걸 통해서 이제 도표를 그린다든지 그 도표도 그림을 작성하더라도 그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 있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곡선상에서 좌우측에 곡선이 뭐다, 그런 것들, 그 곡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얼렁뚱땅 막 그려가지고 이 도대체 의미도 전달 안 되는 그런 답안지는 죽은 답안지다, 이거죠. 그 채점자한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훨씬 잘 써낸다는 거죠. 거기 한 끝에서 합격자가 당연히 결정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 점수가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점수가 한 57점대, 8점대 이렇게 된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1, 2, 3, 4교시 문제풀이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